승원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뉴스인사 프라임 시작합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세계와 K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분 모셨어요. 문희정 평론가님, 일리아 교수님, 그리고 알파오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쌓인 뉴스가 매우 많습니다. 네, 아주 분야별로 아주 속속. 일단 제일 먼저 궁금한 게 윤석열 씨가 재구속됐죠. 네. 외신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보였는데요. 네. 어떤 그 양태들이 어땠었나요? 그러니까 실시간 속보로 진짜 팩트 위주로. 팩트 위주로? 예, 정말로요. 예, 그렇게 깔끔하게 썼더라고요. 사실 계엄과 관련해서 이후에 분석 보도들 나올 때는 정말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뒤에 기사 뒤에 덧붙여진 느낌이었다면 네. 이번 기사는 진짜 정말 깔끔하게 팩트 위주로 딱 4개월 만에 다시 재구속이 되고 네. 그 특검이 외환죄까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람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외신 기사 딱 보면은 네. 한 장에 예, 정리가 되면서 이분이 정말 큰 잘못을 했고 이제 사법이 제대로 처벌을 하면은 못 나오겠구나. 네. 네,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 네. 느낌을 딱 받을 수 있는 기사였어요. 이번에 들어간 건 정말 이 완전히 공동체와 이제 단절된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약간 이제 예전에는 뭐 체포되니 만에 이 온 외신들이 다 신경을 쓰고 이제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보도를 했는데 그분들이 약간 이제 좀 덤덤해진 것 같기도 하고 외신들이 약간 분위기가 어떤 게 좀 눈에 띄었나요? 윤석열 아직 구속 관련? 물음표가 있으면 외신들이 더 많이 신경을 쓸 텐데 네. 물음표가 없어졌어. 이제 좀 뭔가 불확실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쓰면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드라이하게. 네. 알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뉴스를 다루다 보면 내가 이걸 지금 외우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50 얘기했어? 내일 25로 내려갔구나. 다음 날은 100이 될지도 몰라. 그래서 굉장히 피곤해요. 일단 네. 구제수를 보면 피곤한데 며칠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구리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제 철강, 알루미늄 뭐 25%, 50% 이런 거 얘기하다가 이제는 구리까지 건드렸어요. 네. 다음 달부터 50% 관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딱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다른 나라의 어떤 기사들을 볼 때 그 날짜 그다음에 그 숫자 나오는 거 굉장히 좀 중시하잖아요. 민감하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런 거 얘기할 때 정확한 숫자를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그 숫자 자체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기간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언제든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리에 50% 붙이겠다. 네. 칠레에서 미국이 구리를 64%를 수입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64%요? 네. 칠레에 의존하고 있는 네, 건데 네. 칠레를 때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칠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 뭐 알아서 해봐. 그럼 뭐 니들만 손해지. 아니 우리 말고 구리 다른 데서 구할 수 있는 뭐 대체제는 찾았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심지어 그 상대국들조차도 막 민감하게 어떻게 난리가 났어의 분위기가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저 말이 또 언제 달라질까? 뭐 이렇게 받아들임과 동시에 시장에서도 이제 별 반응이 없어요. 네. 그게 진짜 정말 뭐 그래서 기분 나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나 그렇게 세게 갔는데 시장이 아직 이래? 그럼 더 세게 가야지. 주식시장도 이제는 내리고 반응 없어요? 반응 없어요. 정말 반응 없어요. 4월만 해도 주식시장 특히 이제 본드시장 그 채권시장이 엄청 나서 사실상 4월 9일 날 90일 유예 이런 거잖아요. 네. 그 이후에 사람들이 하도 이제 맞으니까 이렇게 무감각해지는 그런 느낌들. 네. 요즘 관세 뉴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다시 바뀔 거니까 네. 크게 상관이 없고 뭐 물론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기를 뭐 8월 1일까지다 그때 무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다 바뀔 거고 네. 또 나라별로 또 협상을 할 거니까 네. 매우 많이 바뀔 거니까 지금은 또 브라질을 또 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세계를 돌면서 하나 네. 한 명씩 막 이렇게 한 국가씩 이렇게 계속 막 이렇게 네. 때릴 거예요. 그 브라질 같은 경우도 정말 황당한데. 네. 네. 지금 브라질 얘기 잠깐 해볼까요? 네. 네. 거의 내정 간섭에 준하는 그러니까 관세가 그렇죠. 이익이냐 뭐 손해냐 이게 아니라 내정 간섭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입만 열면은 거짓말인 게요. 네. 사실 브라질하고 미국은 1년에 124조 원 정도의 교역을 하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지난해만 해도 브라질이 10조 원의 손해를 봤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야 브라질이
우리한테 돈 뜯어간다 이러면서 관세 50%빡 때릴 거야 이랬는데 네. 중요한 건 그 관세를 얘기하면서 덧붙인 것들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며칠 전에 브릭스 정상회의가 브라질에서 열렸거든요. 거기서 이제 중국은 불참을 한 상황이었고요. 시진핑 네. 주석은. 네. 근데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석을 하면서 약간 좌장의 느낌이었어요. 좌장은 원래 룰라 대통령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브릭스에서 어딜 겨냥했냐면 미국이라고 콕 찍은 건 아니지만 전 세계를 이런 불확실성 또는 불안정한 세상 속으로 이렇게 밀어넣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야 브릭스 편에 붙으면 니들 플러스 10% 관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 내정 간섭에 준하는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네. 보소나루라고 룰라 대통령 이전에 있던 극우 네. 대통령이 있어요. 일명 브라질의 트럼프라는 맞아요. 네. 별명이 붙어있던 그분이 지금 쿠데타 혐의로 사실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건드린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 그 사람 풀어줘라. 네.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착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자, 전 세계가 사실 머스크에 대해서 약간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머스크가 내가 사업을 하겠다는데 니들이 우리를 감히 건드려. 머스크는 이런 사람이잖아요. 유일하게 건드린 나라가 어디? 브라질입니다. 예. 너네 X 차단시켜? 스타링크? 차단시켜? 맞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 결국은 머스크가 굴복하고 저희 미납된 벌금에 플러스 이자까지 다 할 테니까 이거 풀어주세요. 기억나요. 네, 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브라질이거든요. 네. 게다가 지금 룰라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 사실은 정치적으로 오히려 좋아요? 예, 왜냐하면은 룰라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뭐 어떤 모멘텀 같은 게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브라질을 치면서 내정 간섭에 준하는 걸 하니까 네. 지금 브라질 사람들이 국민 트럼프한테 여론이. 열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론이 막 난리가 났어요. 뭔데 우리 주권 국가에 네가 와가지고 난리는 치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룰라 대통령이 우린 주권 국가고 우리가 맞서 싸울 거고 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확 지지세가 모이는. 그렇죠. 외계인이 네. 침공했어요, 갑자기.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똘똘 뭉쳐서 외계인을 무찔러야 돼요. 일단 무찌르기. 그래서 우선 특별히 브라질 찔린 이것도 뭐였냐면 보통 이제 중국이 한 나라에다가 경제적으로 진입을 하면 이제 많은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뭐 투입하고 뭐 그런 네, 그렇죠. 스타일인데 네. 근데 중국이 저도 놀랐는데 그 기법은 남미에서 안 쓴 것 같아요. 근데 대기업들만 들어가고 자본만 들어가고 중국인 눈에 안 보여요. 뭐 예를 들면 그 산파울로에서 너무나 150년 된 시장이 있어요. 네. 그때 만들어진 시장인데 그 시장이 지금 중국 기업에다가 매각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 시장에서 제가 촬영하려고 했는데 그 뭐지 허용 받아야 되는데 기업이 중국 기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바로 이제 북미에는 미국이 있다면 남미에는 브라질이 있어요. 그렇죠. 인구라든가 경제력이라든가. 네. 근데 자기한테 이렇게 가깝고 육로로도 연결돼 있는 나라가 이렇게 중국이랑 너무 친해지고 더더욱간에 그 이제 브릭스에서도 나름 역할을 하잖아요. 그것이 미국을 좀 약간 불편하게 만들어요. 눈에 가시. 예. 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전직 대통령 마녀 사냥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네. 50% 때려 뭐 이런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보소나루의 잘못은 너무나 자명한 상황이거든요. 명백하죠. 예. 그 사람 저기 미국인가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귀환해서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참 트럼프랑 비슷해요. 하여튼 네 여러 가지. 네 일단 우리나라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 언제 얘기 하나 약간 조마조마하고는 있었는데요. 방위비 분담금 사실 이제 주둔 비용이라고 해야 되겠죠. 한국의 방위 분담금 턱없이 부족하다. 예전에 하던 얘기 또 했어요. 9배, 10배 더 내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10조 원 이상 부담해야 된다. 거의 지금 내고 있는 돈의 표에 나옵니다만 거의 9배에 달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 왜 이러시는 걸까요? 네. 자, 이거에 대해서 네. 사실 이제 압박 전술이다라는 얘기 정말 많잖아요. 이거 가지고 트럼프 원래 스타일이 그거죠. 세게 확 던져 놓으면은 이제 그걸 받은 쪽에서는 이건 너무 큰데 그러면 요 중간쯤으로 갈까요? 하면서 그래서 그 어떤 지점으로 가더라도 트럼프가 이기는 게임이잖아요. 네. 전형적인 트럼프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멕시코의 방법이에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일기 때 나토에도 자, 니들 국방비 GDP 대비 2%로 다 올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트럼프 2기 들어서기 전에 나토가 모여가지고 야, 2%까지 무조건 가야 돼. 이번에 그거 요구할 거거든. 준비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죠? 5%. 야, 5%.
그러면 이제 나토가 2%는 당연한 게 돼버린 거고 그렇죠. 네. 5%에 근접하게 저희가 언제까지 5%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결국 약속을 받아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 1기 때 우리한테 50억 달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었죠. 이제는 네. 100억 달러예요. 네.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그럼 내가 그때 1기 때 얘기했던 50억 달러 거기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라는 계산을 했을 겁니다. 지금 속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처음보다는 낮아진 거니까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자,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던져놓은 그물 속에서 우리가 협상을 할 때의 상황인 거고요. 네. 우리는 멕시코 패턴을 따라야 되는 게 전략을 따라야 되는 게 뭐냐면 멕시코한테 처음에 관세 부과할 때 이유를 댔어요. 네. 두 가지요. 첫 번째, 불법 이민자가 니들 국경 통해 가지고 우리 미국으로 들어오잖아. 국경 통제 왜 안 해? 그렇죠. 네네. 두 번째, 거기다가 마약도 엄청 들어오잖아. 펜타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쉐인바움 대통령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러고 군인 10,000명 이상 딱 국경에 보내가지고 어떻게 단속합니다. 마약 조직 엄청나게 소탕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딱 가서 그래요. 저희가 지금 그 원인을 다 제거 중에 있고 네. 저희가 잘 할 건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쉐인바움이 이겼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내부적으로 멕시코는 우리가 협상 진짜 잘했다라는 얘기가 네. 나오거든요. 자, 저는 이제 우리가 그 전략을 따라간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냐면 저희 방위비를 얼마를 깎아주세요 얘기가 아니고 아예 프레임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요? 자, 미국이요.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지난 미넨 안보회의에 5월에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제 아시아 태평양의 전략이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북한은 그냥 동맹국들이 알아서 억제하는 거고 우리의 핵심은 중국이다. 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걸 막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5월에 왜 미국 언론에서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주한미군 4,500명 빼가지고 괌이나 이런 데로 옮길 수 있어라는 얘기 나왔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결국은 미국은 북한하고 대화를 할 거고 처음에 주한미군이 주둔한 이유가 북한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북한이 아닌 걸 스스로 드러낸 거잖아요. 네. 네. 미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 전략으로 갈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한미군 얘기와 관련해 가지고 감축 얘기만 나와도 언론이 어떤 난리를 칩니까? 주한미군 나가면 나라가 망할 망하는 것처럼 것처럼 보도를 하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보수지가. 빨리 네, 그렇죠. 방위비 올려주면서까지 미국 비위를 맞춰가면서까지 우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일단 여론 자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군사 강국이 됐는데 네. 주한미군이 지금까지 왜 있었지? 더구나 뭐 지상군 뭐 이런 것 좀 약간 전략이 많이 바뀌면서. 그렇죠. 네.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계속 지금 미국이 하는 짓을 보니까 이거 맞아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저는 여기서 우리 정부가 프레임을 딱 바꾸자는 거죠. 지금 그 미국 전략 자체가 아태 전략 자체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저희 거기 100% 동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차피 트럼프가 이 얘기를 한 거는 본인 내부용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 나라인 한국한테 이걸 뜯어냈어라는 거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저희는 그 미국의 바뀐 전략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북한에 대한 억제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어차피 전략적 기지로 사용하겠다는 의미잖아요. 네. 한국을.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발맞추어서 자, 지금까지 주한미군과 한국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로 확 네.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일리아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50억 달러 얘기하다가 이제 100억 달러 얘기하고 있고 이분이 그 숫자 항상 틀리잖아요. 예전에 이제 인터뷰 트럼프가 대선 후보 시절에 타임스인가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한 내용이 2페이지면 팩트 체크한 게 4페이지야. 계속 다 틀리니까 우리가 맞아요. 팩트 체크했어요 이러면서 인터뷰 밑에 달아놨는데 여기 그 네. 한국의 그 주둔된 미군의 그 규모도 숫자도 계속 틀리고 있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일본이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런 태평양 안보에 있어서 지금 사실은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이거는 뭐 중국 대만이라든가 또 다른 문제 어떤 문제들 있든 간에 뭐 역사적인 그런 문제는 사라지진 않았지만 근데 네. 이런 미국에 맞설 수 있는 게 한국도 혼자서는 할 수 있겠지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일본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어떻게 반응을 보면 이례적으로 되게 강한 말로 반항을 하고 있어요. 일본이. 우리도 할 말은 한다라고 이시마가 네. 얘기했어요. 네. 원래 일본이 그렇게 강하게 나가는 나라가 아닌데 아니죠. 우리가 이게 뭐냐라는 식으로 지금 일본도 나오는 상황에서 차라리 일본과 어느 정도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뭔가에 같이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네. 내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네요, 일리아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왜 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집착을 하는 걸까요? 도대체 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 트럼프? 일단은 단순히 그 돈도 필요해 미국이 지금 돈이 엄청 필요한 상황이에요. 재정 적자. 네, 재정 적자가 너무 심각하고요. 이제 그걸 이제 불겠다고 나왔는데 큰 변화 없이 거기서 떠날 수가 없어요. 주변에서도 그런 말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두려움 네. 때문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사실은 우리한테 도움이 된 거 뭐냐면 방금 전에 선배님들 말씀드렸는데 북한이랑 대화할 거라면 그럼 미군이 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대만이랑 싸우게 되면 중국이 한국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을 건가요? 그건 이제 모르는 상황이고. 전선이 그리고 형성이 되겠죠. 예. 중국과 대만. 근데 여기서 이제 일리아 형이 했던 말을 연결하자면 제 보기에는 최근 10년간, 15년간 네. 미군의 역할이 뭐랬냐 하면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 있는 군사 충돌을 막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일 간의 군사 충돌이 예,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새로운 견해. 잠수함 네. 그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예, 일본이 감히 와서 대한민국을 이제 점령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군도 너무 많고 여기를 먹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독도를 지킬 수가 있을까? 거기 이제 바다에서 하는 전쟁인데 네. 그만큼 우리의 함대가 있어요. 잠수함이 있어요. 일본이 너무 많거든요. 일본은 이제 해양 강국이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네. 몇 번 그런 위기가 있을 때도 미군이 이제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일본한테 야야야야 저리 가라고 한 적도 몇 번 있었는데 한국 언론은 크게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다행인 게 뭐냐면 일본하고 미국 사이도 지금 나빠요. 요즘은 사이가 안 좋죠. 예. 네. 근데 이제 미국하고 일본 사이가 좋았다면 제 보기에는 미국이 돈을 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내기 싫은다 하면 일본을 우리한테 보낼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지금 일본하고 미국 사이가 나빠요. 매우 새로운 시각으로 제가 당황하고 있어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이게 확실히 봐야 아까 그 표를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이라는 게 원래 그 한국과 미국이 상호 협정에 따라서 상호 그 65년이었습니까? 62년이었습니까? 그때 아예 이제 무상으로 주한미군이 주둔하기로 됐다가 90년대 후반에 이제 우리나라도 약간 먹고 살기 시작하고 하니까 미군에서 우리 돈도 없다. 왜냐면 80년대 쌍둥이 적자 있었죠. 등등 해서 90년대 말 그대로 특별한 협정을 맺는 게 특별한 게 지금 30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방위 분담금 내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그렇습니다. 원래 애초에 조약대로 가면은 우리가 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게다가 사실 항상 방위비 분담금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요런 금액만 나와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미군한테 주고 있는 혜택들 평택 기지 보십시오. 네, 세계 네. 최대 규모라고 맞아요. 하는 캠프 험프리스 같은 네. 경우에는 그럼 무상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다 무상이에요. 그리고 인프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저희가 주고 있는 혜택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처음에 주한미군이 들어왔던 이유가 더 이상 사라진 시대가 됐다면 시대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르고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뭘 부담하고 있는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그것도 헷갈려요. 그래서 네. 저는 그 사람이 모르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 뭐 알고 있어도 모른 척을 하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도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데라는 거를 저는 들이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당신들의 전략 변화에 우리도 발맞추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까지 좀 인원 줄이고 이런 거 전향적으로 의논해 보자, 네. 논의해 보자라는 얘기를 가는 게 맞고요. 자, 여기서 그럼 우리 언론이 무슨 짓을 해야 되느냐? 네. 예전처럼 그런 똑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호들갑 떨기 금지입니다. 네, 그거 하면 안 되고요.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 사실 바이든 행정부와 우리 정부가 빨리빨리 방위 분담금 이거 정리하자. 왜냐하면 트럼프가 될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그러니까 2026년부터 30년까지 5개년간 적용되는 SMA 그거 보면은
내년만 해도 우리가 무려 8.3%나 인상해서 그렇죠. 1조 5,192억 원이나 내기로 해줬어요. 네. 저 해줬다라는 표현을 굳이 쓸게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8.3%포인트나 올려줬는데도. 그래서 위성락 실장이 얘기했듯이 팩트 위주로 미국에 설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발 좀 그렇게 해서 네, 이 문제가 조금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 해봅니다. 언론도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발 좀 떠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온 우리- 국민이 좀 다 알 수 있게. 네, 일단 저부터 떠들겠습니다. 러시아로 가볼까요? 지금 이제 푸틴하고 트럼프는 이제 헤어질 결심 이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헤어질 결심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직접 통화도 많이 했고, 밑에 실무자들도 많이 만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평화 얘기도 안 꺼내고 있고 양쪽이 있다. 네네. 푸틴은 오히려 이제 우크라이나 통째로 먹겠다라는 발언을까지 하니까. 최근에. 네, 네. 트럼프도 이제는 욱해서 약간 조금 피로감이 쌓여서 그런지 좀 뭐 그 CNN의 보도에 따르면 처음에 이제 트럼프가 임기 시작했을 때부터 뭐 모스크바를 폭격하겠다라는 네. 발언했다는 그런 보도가. 보도까지 아니 베이징까지 나왔는데. 하겠대요. 네? 베이징까지 하겠대요. 베이징까지 맞아요. 네. 뒤에 또 나왔어요. 모스크바 넘어서 베이징까지. 베이징까지 폭격까지. 아. 네,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온 게 제가 예상했던 부분이에요. 아 그래요. 이렇게 갈라설 것이다 결국은. 네, 그러니까 푸틴, 왜냐하면 트럼프가. 푸틴이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거라는 게 제가 항상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제 트럼프도 그게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봐야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오로지 트럼프의 성격이 달려 있는 부분이에요. 네, 우리 일리아 교수님 한국 분인데 푸틴 생각을 참 잘 알아요. 네. 참 신기하단 네. 말이죠. 그래서 푸틴에게 너무 열받은 트럼프가요. 알파 기자님, 네. 패트리엇 방공책의 1기를 그냥 통째로 다 주기로 지금 네. 계획을 세우고 있나 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전쟁이 더 심각해질 거라는 얘기예요. 다른 네. 해석이 없죠. 네네. 네. 이게 그 전에는 이제 그리고 우크라이나 미안하지만 여기 승자는 젤렌스키예요. 자 젤렌스키 나는 백악관에 가서 그렇게 쌍남자로 트럼프하고 벤스랑 2대1로 이렇게 싸우고 지금 무기를 가지고 왔어요. 결국은 내가 이겼다. 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참 이상했던 게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해 이런 그렇죠. 입장이었고 트럼프는 해. 그래서 내부에서도 뭔가 균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뒤에 나오는 보도가 좀 충격적이었던 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 지원을 중단시킨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무기 재고가 충분한지 좀 확인해 봐야겠어라는 멘트를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자가 이제 정확하게 당신 이거 몰랐던 상태에서 네. 일방적으로 진행이 된 거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 몰랐어. 당신 알면 나한테 얘기 좀 해줘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옆에서 헤그세스 국방장관 얼굴이 갑자기 확 경색이 되거든요.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헤그세스 국방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언제까지 우크라이나한테 퍼줬다가는 본인들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네. 좀 강하게 나갔던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당연히 거기에 찬성을 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변덕 있잖아요. 예, 그 욱하는 변덕이 성격에 네, 바뀌면서 우리 다시 지원할 거야. 우크라이나 라고 지원할 거야. 예. 바이든은 그렇게 욕하더니 트럼프 백악관에서는 네. 질서가 없고 누가 뭘 했는지 조율 안 하고 그냥 알아서 각자 움직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굳이 어떤 사람이 누구랑 얘기했는지에 대한 얘기도 필요 없어요. 뭐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타임 네. 스케줄 쭉 하면서 뭔가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데 이제는 이제 포기하라 이런 그건 뜻이군요. 뭔가 하나의 기계처럼 움직이는 게 트럼프 백악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런가 하면은 그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이거는 중요해요. 네. 네. 속내를 털어놨어요. EU 측 그 외교 고위 관리를 만났는데 카야 칼리스라고 EU 외교 안보 고위 대표 만난 자리에서 속내를 턱 털어놨습니다. 네. 알파 기자님. 아 그거는 뭐 이제 속내라는 거를 그거잖아요. 이제 러시아의 배전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러시아의 패전을 원치 않는다. 네. 근데 제 보기에는 이 배전의 의미가 뭔지가 중국에게는 그 사이에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전쟁이 나왔을 때 그 푸틴이 중국을 방문을 했을 때 제대로 된 그 원래 해줘야 되는 그 외교식으로 환영을 안 해줬었거든요. 중국이 아주 뭐 절대적으로 러시아를 옹호하진 않았죠. 예. 네네. 근데 지금 시간 흘러가는 걸 보니까 그리고 사실 이거 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네. 그 트럼프하고 미국 행정부가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중국 보기에는 이제
이 러시아 문제를 통해서 유럽을 다시 한번 군사를 시키면서 미국이 완전히 유럽하고 중동으로부터 빠지고 여기 있는 동맹국들로부터 이제 아태 지역에서 중국한테 이제 몰빵을 할 것 같은 거 보이니까 네. 중국 입장에서는 그걸 막으려면 그럼 러시아가 네. 거기 강하게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럼 그러니까- 미국도 그 유럽하고 중동 지역에서 빠지지 못하게끔 이제 이거가 이제 최근에 와서 그림이 나오니까 중국이 제 보기에는 그 오랫동안 있었던 속내 아니고 2022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흘러가는 그 상황을 보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아니 놀랍다는 표현은 중국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트럼프의 혹은 미국의 시선을 유럽 쪽에 박아놔야지만 중국 우리 좀 덜 건드릴 것 같아. 근데 이걸 말을 덜컥 해버렸다는 게 놀라운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그냥 괜히 말을 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왕위가 얼마나 조심. 이것도 일부러 흘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네, 의도적으로 유럽하고 미국에게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네. 전 미국하고 의도적으로. 유럽보다는 유럽한테 신호를 보내준 거예요. 니네들이 이렇게 미국한테서 호구가 되면 결론적으로 피해를 니네들이 볼 거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싶다. 네, 중국은 엄청 많이 유럽을 보고 있고 유럽이랑 협상을 하고 싶어 그렇죠, 해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유럽이 왜 이제 어떤 부분을 걱정하냐면 근데 중국 너네 러시아하고 한 편이잖아. 우린 지금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데 그걸 해봐. 그랬더니 왕이가 야 사실 우리 한 편 아니야. 라는 걸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왜 친한 척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하고 러시아는 엄연히 다르고 사실 우리는 러시아가 그렇게 싸우는 게 좋아. 우리 입장에서는 왜 미국이 우리 견제를 좀 덜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너네하고 우리하고 사실 같아. 그러니까 우리 같이 협력해 보자라는 맞아. 얘기를 하는 신호예요, 과정에서 신호.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맞아. 네. 아, 왕이 외교부장 참 외교 이쪽 분야에 제가 한 20년 전에 외교부 출입할 때 그때도 외교부장이었거든요. 그때 부부장이었나? 진짜 노련하신 분이에요. 지금 한 30년 동안 계속 이 자리에 계십니다. 네, 역사를 다 꿰뚫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EU 그 상대편 카운터파트 만났을 때 나이가 한 20세 정도 차이가 나서 일장 연설 강연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왕이 부장이. 아무튼 그런 뒷 얘기가 있었고요. 알파 기자님 이거 뭐예요? 라이베리아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영어 실력 너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트럼프는 된 트럼프를 했다. 아니 이거는 사실은 네. 그 제대로도 우리는 그냥 라이베리아 이제 라이베리아 라이베리아? 튀르키예 말로 리베리아이니까 저는 제 입에 리베리아 나왔어요. 아, 네. 이것이 사실은 단순히 라이베리아의 이제 공식 언어 이제 국어가 영어뿐만 아니에요. 네. 라이베리아를 누가 만드냐면 미국에 있는 흑인들한테는 야 우리가 영국이랑 얘기를 했는데 바닷가 쪽에서 땅이 있어. 니네들 오케이 하면 우리가 니네들 거기에다가 데려다주고 니네들 거기 가서 나라를 만들어. 네. 그래서 미국 흑인들이 1800 한 30년 때쯤 네. 어느 나라에 라이베리아에 가서 거기서 나라를 만들고 그 국기들 보시면 미국 국기랑 비슷해요. 네, 네. 그래서 미국 흑인들이 가서 식민지를 해서 생긴 나라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뭐라고 해야 되나 러시아하고 벨라루스 같은 느낌이에요. 아, 네네. 그 미국을 바라보고 미국이 낳은 자식이에요, 라이베리아는. 그런 느낌을 봐야 되는데 마치 자식이 와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식한테 너 우리 말 잘하네. 이게 라이베리아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우리가 아니, 니네들 한 패인데. 뭐 그 이제 1800년대 그 식민지 건설 그 시절에 뭐 흑인 노예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네. 아픈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 됐든 영어가 그때 이식이 됐는데 네. 뭐 너 영어 잘한다. 그러면서 옆에 사람들 디스했어.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네가 훨씬 잘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라이베리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태생하게 된 아픈 거잖아요. 사실 노예로 팔려갔었던 흑인들이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오면서 만들어진 국가인데 그렇게 태생이 그런 국가인데 그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그것도 모르는 역사를 모르는 또는 알고서 그랬다라고 그러면 아예 무시하는 몰랐을 거예요. 저도 몰랐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서 자기 시간 없다고 빨리 끝내자고. 아니 정상들 모아놓고 뭐한 짓입니까? 네. 결국 오늘
세계화 K도 역시 트럼프 요구로 시작해서 요구로 끝나는 느낌이지만 죄송합니다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로마 제국을 보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로마 제국 공부하세요, 진짜로. 요즘 너무 무서워요, 사실은. 트럼프의 미국이 참 갈리구라를 보는 느낌이에요, 진짜. 위험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우리도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화 K였고요. 문희정 평론가님, 일리아 교수님 그리고 알파오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